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통화로서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시스템 내에 화폐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물가 상승이죠.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이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안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 2017년, 18년 이때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관할권 내에서 발행된 암호자산들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크게 상승함과 동시에 결국은 그 기존의 암호자산의 금액,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그걸 또 거래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자산 시장에서 언제나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암호화폐 가격이 늘어나는 현상은 스테이블 코인 양의 공급, 즉 결제 통화의 공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중심된 결제 통화인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은 어디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냐면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 거래소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 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 안으로 가져왔어야 됐냐면, 앞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초기의 거래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법정화폐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모이지 않고 암호화폐만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트랑 이더랑 바꿀래? 뭐 비트랑 비트코인 캐시랑 바꿀래? 이런 식의 기본적인 암호화폐 간 교환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정화폐 단위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암호화폐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간에는 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측면들을 바로 이 결제 통화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 자체를 활성화시키기도 했고, 그 자산들의 가격을 인플레이션 효과로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래프만 보더라도 2017년을 지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2018년 이후 2021년까지의 그래프를 또 끊어놓고 보면 어느 시점에 크게 상승하느냐면 2021년 스테이블 코인 결제 통화의 급격한 증가는 무엇이 드라이브한 거냐면 디파이의 성장이 드라이브하면서 디파이 쪽에서 크게 그쪽에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하는 주체도 늘어나고 또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지면서 빠르게 그 시장 안에서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요. 최근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루나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하면서 지난 5월 이후에 하락을 총 스테이블 코인, 즉 결제 통화의 발행량 자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양상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USDT와 USDC 간에 이게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인가는 큰 돈을 버는 위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갖고 있는, 암호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산의 법정화폐 평가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전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현상,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시장 내에 빠르게 확산되면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도 볼 수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 이 결제 통화량이 늘어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누가 돈을 벌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결제 통화의 무한대부자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들이 만약에 그 비용을, 발행의 비용을 매우 낮춰서 발행할 수 있다면, 발행 비용은 예를 들면 실제 발행가의 3%인데, 5%인데 이자를 20% 받을 수 있다, 혹은 이자를 10%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계속 그 차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들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그걸 신용 창출을 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신용통화를 창출해서 그걸 빌려줌으로써 그 예대 마진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예금에 대해서는 2% 이자를 주면서 대출은 4%를 해줬다라고 하면 마치 2% 예대 마진이 매우 작은 폭으로 보이지만 100만 원에 대해서 2%인 2만 원을 주고서 3천만 혹은 4천만 원에 대해서 4%인 160만 원을 이자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가진 사실상의 무위험의 거래를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다는 뜻인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 역시 만약에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뭐 그 발행의 비용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법정화폐를 담보로 해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법정화폐를 빌려오면서 내는 이자율이 1년 동안 빌려오면서 내는 이자율이 뭐 3%다. 혹은 뭐 5%, 좀 높게 잡아 5%라고 했을 때 그걸 찍어서 빌려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의 이자율이 10%가 된다면 5%의 마진을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사람은 자산 보유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늘어나서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대왕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 대장격의 코인들을, 암호자산들을 갖고 있는 자산 보유자들은 크게 돈을 벌 수 있겠죠. 대개의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바로 이 위치에서 자기가 자산의 거래 차익을 노려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고 뛰어들게 되고, 여기에서 트레이더, 즉 빠르게 사고 팔고 하면서 그 거래 차익을 이익으로 하는 그런 트레이더들도 있겠지만 자산을 길게 보유하는 자산 보유자들도 큰 돈을 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가 거래 수수료를 취득하는 취득자들입니다. 이쪽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 개수뿐만 아니라 단위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 거래 금액의 총액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수료율을 작게만 잡고도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그건 마찬가지 중앙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덱스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들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소들 중에서는 일본의 거래소의 경우는 이미 일찌감치 거래 수수료라고 하는 비엠을 포기했습니다. 워낙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율 0%로 거래를 중개하는 그런 거래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거래소들은 무엇을 BM으로 가졌었던 것이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했었던 무한 대부업을 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그런 BM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일본 시장에서 거래소들은 대부분 바로 이 대부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대부업이냐면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900만 원을 빌려다 주는 거죠. 이 900만 원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만약에 법정화폐 마켓이라면 금융권으로부터 900만 원을 갖고 와서 빌려줘가지고 금융권에서 예를 들면 5%에 갖고 와서 뭐 20%에 빌려주고 30%에 이 거래소에서 레버리지용으로 펀딩을 할 때 그 펀딩 레이트는 시간 단위로 과금되기 때문에 그걸 합쳐보면 매우 그 이자율이 높은 대부 상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거래소가 그 역할을 했던 방식이 있고요. 또 거래소가 그거보다 좀 손쉽게 유동성을 갖고 올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 제공을 위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이 전 세계 거래소로 빠르게 확산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각 거래소가 제공했었던 레버리지라고 하는 상품 때문인데요. 이 무한 대부자로서의 대부업 BM을 거래소들하고 좀 나눠 간 거죠. 나눠 먹음으로써 거래소들은 예를 들면 USDT 1억 불어치 가져다가 3%, 4% 정도의 펀딩 레이스로 그 이자를 내고 자기 거래소 안에서 USDT 마켓을 열어서 USDT 마켓에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팍 들어오면 거래량도 증가하지만 거기에 레버리지 상품을 팔아가지고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거래소들이 자기 BM을 확장시켜 왔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곧바로 디파이 영역에서도 사실은 유동성 공급에 의한 현물 거래의, 현물 수합의 수수료만으로 디파이 수합 프로토콜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을 이용해 가지고 레버리지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DYDX 같은 프로토콜들이 바로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하면서 그런 것들을 펀딩에 따른 펀딩 비용을 수익원으로 하는 그런 BM을 가졌었던 사례고요. 에이브라고도 부르고 아베라고도 부르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랜딩 프로토콜들이 했었던 플래시론 같은, 이 플래시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빌려주는 게 아니면서 mem플상에서 한 블록 주기 이내에서 빌려줬다 다시 돌려받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도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취하는 그런 방식의 수익 모델도 디파이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결제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결제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는 계속 결제 통화의 유입량을 늘리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무엇에 의해서 이 결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당하게 되느냐? 바로 암호자산 가격의 하락입니다. 이 암호자산 가격 하락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실물 경제가 확 하락하면서 함께 커플링 돼 가지고 암호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인데, 이때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암호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 암호자산을 담보로 해서 온체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을 받는다는 점에서 결제 통화인 스테이블 코인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혹은 그 결제 통화의 공급을 줄이게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암호화폐의 역외 거래를 위한 결제 통화 수요는 증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무엇이 이 결제 통화 수요, 암호화폐 역외 거래 생태계 안의 결제 통화 수요를 계속 끌고 올라갈 것이냐.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거래 주체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리면서 결제 통화 수요를 크게 끌고 올라갈 것이고요. 다른 한축으로는 디파이 영역에서 이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하면서 거래 동기가 더 많아지고, 또 혹은 더 많은 거래 대상 자산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NFT 같은 것들이 있겠죠. 거래 대상 자산이면서 결제 통화 수요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활발하게 활성화되다 보면 역외 거래를 위한 결제 통화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소에서 그러면 이 거래량을 끌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지금 모두들 예측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관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이미 물론 조금 진입은 해 있지만 그거보다 비중을 기관들이 늘리겠다라고 했을 때, 금융기관들이 늘리겠다고 했을 때 그때 생겨나는 결제통화 수요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소에서 파생상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자산 그 자체는 지난번 피크 때 시가총액이 한 3트릴리언 달러 정도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성장을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파생상품류의 암호자산들이 거래 대상이 늘어나면서 결제통화에 대한 수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디파이와 관련된 강의에서도 거래할 상품의 품목이 늘어나면 그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금융의 모티브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디파이는 금융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급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거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거래소 내에서 증가하게 되면 그 역시 결제통화 수요를 크게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파이에 있어서도 디파이에 어떤 기관이 진입한다거나 디파이 기반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이 결제통화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NFT 시장도 거래 대상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NFT 시장이 크게 증가하면 바로 결제통화 수요인 스테이블 코인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본원통화, 암호화폐 관할권 내에서 발행된 본원통화류의 결제통화들은 이런 결제통화 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결제통화가 많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커진 시가총액이 마치 결제통화를 증가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결제통화도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제통화의 증가, 이런 것들이 지난번 디파이 버블 때도 그랬고 NFT 버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팍 증가할 때는 매우 시장을 위로 끌고 올라가는 데는 매우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는데, 문제는 루나 사태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안정적인 지속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문제, 어떤 결제통화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어떤 결제통화의 발행 구조가 지속성을 담보할 것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